나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다. 로맨티스트인가? 낭만주의자네요. 로맨틱해요. 오, 멋있는데요? 누구지? 아이고, 어머, 뜨거워요. 아이, 네. 어머, 어머. 야, 쾌락주의자. 어머. 야. 와. 어머, 어머. 와. 어머, 이거 어떡해요? 오늘 약간 시끄러움인가요?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유추되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하죠. 네, 어떤 분이실까요, 규현 씨? 그 지원 씨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순진해서. 이런 거 잘 몰라요. 아시잖아요. 아, 누구를요? 저 배우요? 누굴 것 같으세요? 배우요? 저 배우요? 아니, 쾌락주의자 누굴 것 같으세요? 쾌락주의자 조기현밖에 모릅니다. 물론 저도 그 주의를 지켜가고 싶긴 하는데 아직 멀었죠, 저는. 혹시 혜성 씨는 누군지 혜성 씨는 짐작하세요? 알죠? 그냥 여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 있지 않나요? 교수님,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바람둥이의 대명사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입니다. 바로 카사노바. 본명은 ዣ코모 지롤라모 카사노바입니다. 근데 이 초상화상으로는 뭔가 그렇게 여자를 잘 홀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못생겼네요. 좀 못생겼. 거의 뭐 모나리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시기에 유럽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한 170 전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카사노바가 자서전 기록에 따르면 한 187에서 188 정도의 굉장히 장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사노바를 보면 신장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압도당하는 뭐 이런 것이 있었겠죠. 아, 근데 저는 실존 인물인지도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그냥 대명사로 카사노바 같은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실제 한 인물이고 몰랐어요. 실제로 이분 본인 책도 말씀하신 대로 쓰셨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뭐 아드리아나 씨랑 엘로디 씨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 카사노바가 여자들에게 달콤한 말을 엄청 잘한 걸로 유명한데 이탈리아 남자들도 아직까지도 좀 느끼한 얘기 잘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탈리아 남자들이 좀 바람둥이다 뭐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카사노바 후예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프랑스에서는 어떤가요? 프랑스 사람들은 카사노바가 실제 인물이라기보다 전설 속에 나오는 바람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네, 설전에 나온 바람둥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설이라고 알고 있구나.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 보통 뭐 너는 좀 카사노바 같다라는 표현이 욕도 아니에요. 그럼 칭찬이에요? 대신 뭐 여자 잘 거시고 치명적인 매력 있는 매력 있다. 남자한테 조금 더 쓰는 편이죠. 나쁜 남자한테 쓰는 네. 표현이 아니군요. 네.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쵸. 우리나라는 나쁜 남자 느낌이 좋은 조금 의미는 아닌 조금 있는 것 것 같긴 같아요.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카사노바가 과연 평생 동안 몇 명의 여성과 또는 몇 명의 인물과 사랑을 나눴을까요? 아, 나 이거 아는데 이거 그거 왜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아, 저 카사노바 공부 좀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 진짜? 네. 그거 왜 왜 공부해요? 공부하셨어요? 아,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궁금해서. 책 내용 안에 카사노바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거 좀 봤던 기억이 나서. 자서전에 나오는 기록만 하면 132명에 달합니다. 와우. 아, 근데 자서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130명. 저 약간의 MSG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카사노바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사실 연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평민이었던 그는 고향을 떠난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사회적 이슈를 몰고 다녔습니다. 유럽 곳곳을 누비면서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을 찾아서 심지어는 직업까지 수차례 바꿔가면서 상류 사회를 파고들게 됩니다. 야, 좋습니다. 오늘 혜성 씨가 제일 즐거워하겠네요.
아니 왜냐면 몰랐다며 아예 존재 자체도. 맞아. 아예 잘 모르는 몰랐죠. 내용이니까. 그럼요. 실존 인물이에요. 예. 자 교수님 그럼 첫 번째는 어디로 떠나나요? 네, 첫 번째 여행지는 카사노바가 태어난 곳이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입니다. 오, 베네치아. 카사노바가 태어난 당시의 베네치아는 뭐 어떤 곳이었나요? 카사노바가 태어난 18세기의 베네치아는 당시 유럽인들이라면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뭐 하는 그림 같으세요? 축제 아니에요? 축제? 축제가 시장인가? 대회? 사람이 진짜 복잡복잡하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축제죠. 대운하를 따라서 매년 열리던 보트 경기를 그린 것입니다. 아 건돌라. 이렇듯 18세기 초 베네치아에는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축제로 항상 시끌벅적했다고 하고요. 많은 여행객들이 그래서 찾는 유럽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특히 돈 많은 이제 젊은 귀족들이 베네치아를 찾았는데 색다른 경험을 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요? 네, 사랑? 사랑? 바로 도박과 매춘. 도박이요? 근데 왜 하필 그 이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감성적인 도시에서 그런 일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베네치아의 지리적인 특징과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베네치아는 과거부터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이 오고 가던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베네치아는 자연스럽게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춘이나 도박과 같은 퇴폐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베네치아에는 이렇게 유럽의 귀족들이 대놓고 향락을 즐길 수 있게끔 일조한 물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였을까요? 물건? 물건? 부채. 부채 아닙니다. 담배. 아니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무서운데? 가면? 가면 맞습니다. 가면. 가면을 쓰는 순간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안에 이제 숨겨져 있던 본능을 마음껏 분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네치아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모두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여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불륜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소문이 퍼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네치아엔 버려지는 사생아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하. 그만큼 베네치아에서 가면은 이렇게 일탈을 위한 일종의 방패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면은 18세기 베네치아에서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던 모레타라는 가면입니다. 근데 이 가면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과연 이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네. 바로 네, 보이네. 혜성 씨. 바로 맞추는 거 해보세요, 아니야? 해보세요. 지금 콧구멍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혜성 씨 오답입니다. 그럼 정답. 지원 씨. 일단 저 시대에는 저렇게 뭔가를 색칠하는 기술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면을 벗고 나면 얼굴이 새카맣게 됩니다. 일리가 있네요.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반대입니다. 저 가면을 쓰고 나면 이제 햇빛을 많이 받잖아요. 가면을 벗으면 눈만 감면 여기만 거기만 이거 가운데만 이거. 예. 규현 씨 오답이에요. 오답입니다. 이거 어렵다. 치명적인 단점? 뭐지? 어떻게 고정했을까요? 이 가면을. 정답. 아드리아나? 뭔가 물고 안에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몰고 계속 입술로 그렇게 되면 말도 못하고. 아드리아나 씨 정답. 말도 안 돼. 물고 있다고? 물고 있어. 사실 이 모레타라는 이 가면은 이 검정 벨벳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고정시키기 위해서 가면 뒤에 단추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윗니 아랫니 사이에다가 깨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걸어도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가 나타나서 저기요 하면은 그냥 말을 안 하고 하는 거고. 대신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손으로 가면을 들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불편하게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왜 계속 저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퇴폐적인 분위기가 만연하던 베네치아에서 1725년 한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는 당시 평민이었던 배우 출신의 부모 아래에서 6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카사노바는 별대로 뭐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조용하고 체구도 작고 게다가 되게 약해서 툭하면 코피를 쏟는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사노바가 8살이 되던 해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외할머니가 카사노바의 코피 치료를 위해서 연금술을 할 줄 안다고 하는 마녀에게 데려갑니다. 몰래. 그리고 거짓말처럼 코피를 흘리는 증상이 멎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기하다. 근데 연금술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교수님? 그 연금술은 원래 싸구려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영혼을 단련시키면 사람을 젊게 회춘시킨다거나 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술로 과연 어떻게 코피를 치료한 것일까요? 코피요? 휴지로 코를 막았겠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신비한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 카사노바 자수전에 따르면 이 어린 카사노바가 마녀의 지시에 따라서 무슨 상자 안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밖에서 마녀가 여기다 주문을 외웠고 그리고 밖으로 꺼내서 어떤 연고를 발라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금술을 시행한 마녀는 카사노바에게 마지막에 속삭였대요. 오늘 밤에 한 여인이 밤에 너를 찾아갈 텐데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카사노바는 환상인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적고 있는데 한 여인을 받고 이 스토리를 입 밖으로 내는 걸 최대한 자제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죠. 비이성적이긴 하지만 아직 이 시기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질병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뭐 이런 거라도 기대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의식은 카사노바의 기억 속에 깊숙하게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카사노바가 연금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이용하고 사기도 치고 하는데 아마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어린 카사노바에겐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결혼? 어릴 때요? 네, 바로 출세입니다. 8살이요? 네.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를 보면 보호해야 하고 교육시켜줘야 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생겼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강을 키웠구나. 카사노바에게 이 무렵 그래서 집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리고 홀로 배우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던 어머니는 이 장남인 카사노바를 베네치아 근교에 있는 파도바라는 곳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파도바에서 이제 카사노바는 하수 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곧 놀라운 재능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에 자신감이 붙자 이제 말솜씨도 유창해지고 엄청난 달변가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리고 12살에 유럽 최고 대학인 파도바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드리아나 씨 이때 카사노바가 입대한 대학이 어떤 학교예요? 일단 바도와 대학교가 이탈리아에서 오래된 대학교 중에 하나고요. 아직까지도 명문대예요. 그때 당시에도 유럽의 젊은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기도 하고 갈릴레오도 이 대학교에서 나왔대요. 네. 그러면 카사노바는 이렇게 유럽 최고의 명문대에 가서 뭘 배우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카사노바가 워낙 이제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교회법을 전공해서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제 변호사, 법조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법학 박사 학위를 받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영어 등을 익혔고 여기에 춤, 펜싱, 그리고 승마 등을 배워서 나중에 사교에 필요한 기술들을 모두 다 습득하게 됩니다. 와. 이제 훗날 바람둥이의 대명사로서 필요한 그 온갖 기술, 스킬을 이때 다 마스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였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카사노바는 이제 진로를 바꾸게 되는데 바꾼 진로는 그냥 아예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직자는 군인과 함께 귀족이 아닌 평민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탄 거죠. 이때 카사노바는 성직자로 일하는 동시에 신께서 그에게 부여한 자유로움도 함께 즐기기 시작했는데 당시 베네치아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뭐죠? 딱 카사노바에게 어울리는 말인데 아침에는 예배를, 저녁에는 카드 게임을, 밤에는 이것. 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뭘까요? 사랑. 사랑, 나누는 쾌락입니다. 쾌락. 카사노바는 낮에는 열심히 이제 성직자 임무를 수행하면서 로마, 피렌체, 나폴리 등지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젊은 귀족들과 함께 다니면서 마음껏 유흥을 즐깁니다. 그러는 동시에 어떤 날은 수도사의 꼬임에 빠져가서 매춘업소에 가기도 하고요. 함정에 걸려서 사기 도박으로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카사노바가 자서전에 쓴 말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주위의 색깔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카멜레온이 돼야 한다.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고 아는 것을 다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표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불같이 화낼 때 얼음처럼 냉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자질 중 단 하나, 즉 융통성밖에 가진 것이 없다. 굉장히 겸손한데요? 당시 18살이던 카사노바는 출세를 위해서 카멜레오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계속해서 성직자로 살아갈 자신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요. 이렇게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꼭 배워야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모임 아닐까요? 그 귀족 모임. 인맥? 바로 언어였습니다. 이미 많은 언어를 하고 있지만 그에게 부족한 언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렌치, 프랑스어였습니다. 아니 왜 하필 프랑스어죠? 지금은 이제 세계 공용어가 영어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근데 18세기 당시에 유럽 귀족들의 언어,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였습니다. 프랑스어를 익히지 않으면 시골뜨기, 촌놈이라는 취급을 받았고 외교 무대에서도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사노바는 프랑스어를 이제 빠르게 배워 나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베네치아로 돌아오면서 결국 사제복을 아예 벗어던지고 나는 이제 성직 안 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사노바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진로는 뭐였냐면 평민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성직자 외 군인. 군인이죠. 군인이 되는 것밖에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카사노바는 곧바로 군대에 들어갑니다. 성공했을까요? 잘했잖아요. 역시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사실 미래가 촉망 많은 법학도였다가 출세기에 오르기 시작한 성직자였다가 그리고 다시 군인으로 직업을 바꿨지만 사실 어느 하나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끈질긴 게 없네. 그렇죠. 끈기가 없는 거 결국 같아. 그는 이제 노름이나 하면서 돈을 날리게 되고 빈털터리가 돼서 겨우 극장에 취직해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일을 하게. 갑자기 바이올린. 재능이 많은 분이네. 근데 원래
그게 사기꾼들의 그런 특성 아닌가요? 그렇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직업을 가진 인물로 각광을 받다가 갑자기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비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걸 부끄러워했던 카사노바는 다시 이제 재기할, 출세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카사노바 앞에 예상치 못한 출세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은 카사노바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대체 카사노바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뭐죠? 무도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마치고 이제 카사노바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때 한 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족의 이름은 브라가딘이라는 이름인데 명망 높은 베네치아 원로원의 의원이자 베네치아 행정장관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카사노바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와 함께 이제 곤돌라를 타게 되는데 이 곤돌라를 타고 브라가딘과 함께 이동하던 중에 브라가딘이 갑자기 왼팔에 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입이 삐뚤어지는 전형적인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카사노바는 이제 병원을 급하게 옮겨진 브라가딘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브라가딘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친구들이 달려와서 우리가 이제 있을 테니 넌 그만 가봐도 된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가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카사노바가 그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 이 소파에 앉아서 밤을 새우겠습니다. 제가 떠나면 환자가 죽을 것이고 제가 곁에 있으면 환자가 살 것이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되게 자, 이 말을 들은 그 브라가딘의 친구들, 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감동했겠죠? 이 지인들은 이 생명부지의 청년이 자기 친구 브라가딘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모습에 감동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카사노바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 브라가딘은 의사의 이제 처방으로 가슴에 그 수은으로 된 연고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은 연고를 붙이고 후에 이제 24시간이 지나도록 호흡곤란과 고열로 이제 환자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사노바가 과감하게 수은 연고를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를 물로 닦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브라가딘이 다시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카사노바가 무슨 의학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눈치껏 행동했던 거였는데 하지만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이제 브라가딘의 지인들은 친구가 깨어나자마자 이 사실을 곧바로 전했고 브라가딘은 놀라서 의사를 그 자리에서 넌 그만 가라라고 하고 카사노바를 자신의 주치의로 임명합니다. 와. 갑자기 의사가 돼 이제? 그렇죠. 아니 교수님 그러면 네. 지금 높은 귀족의 생명을 구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귀족의 또 덕택을 보나요? 이 기회를 놓치면 카사노바가 아니겠죠. 브라가딘은 카사노바에게 야, 그대의 지식이 정말로 해박하다. 혹시 그대는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난 연금술사요. 저는 원래 연금술사요. 그 질문을 받자 카사노바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자신이 숫자 점으로 이 세상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 그 기술을 익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난 것도 사실 이 숫자 점으로 신의 계시를 오늘 미리 읽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사기꾼인데요? 그리고 브라가딘은 이 카사노바가 가진 능력이 당시 비밀리에 전해오는 말로만 듣던 술법 중에 하나인 까발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발라라는 술법은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에서 배태된 비술인데요. 숫자 점으로 역사적인 날짜를 해독하고 사람의 운명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 점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워낙 해석이 제멋대로라 이 당시 까발라는 온갖 비밀과 마술을 네?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결국 브라가딘은 그의 말이라면 그래서 돌을 갖고 떡을 만든다고 해도 믿을 만큼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와. 아니 근데 그런 말에 정말 넘어가요? 그냥? 그때 이해할 수가 없네.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심지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 브라가딘은 카사노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를 양자로 드리겠다. 아 진짜요? 야, 그럼 신분이 상승하는 거야? 그쵸, 귀족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 아래 엎드리고 바로 아버지라고 바로 불렀습니다. 아버지야. 아버지. 태세 전환이 빠르네요. 빠르죠. 브라가디는 신이 카사노바라는 수호천사를 자기에게 보내줬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카사노바가 양자가 되어준다면 죽을 때까지 그대를 친자식처럼 대하는 것은 물론 전용 곤도라도 제공하고 매달 돈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와 제대로 낚였네. 그렇죠. 나라까지 떨어졌던 카사노바가 단 한순간에 평민에서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아리 씨, 브라가딘이 그러면 계속 카사노바가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카사노바 미래를 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브라가딘은 항상 모든 일을 처리할 때마다 카사노바하고 이론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브라가딘이 죽는 순간까지 카사노바 앞으로 돈을 남겨놨을 만큼 와. 신뢰를 했대요. 친자는 없어요, 브라가딘은? 친자는 없었어요. 와, 대박이다. 한순간에 돈과 명예 모두를 얻고 이제 귀족 가문의 양자로 벼락 출세를 하게 된 카사노바는 이제부터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카사노바가 가장 잘하는 것. 여자. 그렇죠. 바로 여인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이제 사랑을 나눌 여성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는 사랑에 빠진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카멜레온 같은 면모를 보이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여자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꽉 잡고 있네. 카사노바를 꽉 잡고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드릴게요. 심지어 이제 혀가 짧아서 알 발음을 못하는 여배우가 있었대요. 이탈리아 알 발음 아드리아나 씨. 예, 그렇죠. 이 발음을 못하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녀를 위해서 극본을 선물합니다. 알이 없는 대본이구나. 그렇죠. 완전 조사노바야, 조사노바. 한국의 카사노바네요. 뭘 원해? 이 알을 완전히 빼버린 극본을 하룻밤 만에 완성해서 발음이 더 이상 그녀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해요. 감동이었겠다. 예, 카사노바는 이제 순진한 여성, 순수한 여성에게는 순수한 사랑을, 또 관능적인 여성에게는 불같은 사랑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여성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자신의 모습을 그때그때 바꿨던 것입니다. 한 일화를 살펴보면 28살이 되던 해 카사노바가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까테리나 카프레타라는 15살의 소녀였습니다. 자서전에서 이제 카사노바는 그녀를 이제 시시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날 카사노바가 이제 소녀에게 내기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제 내기를 제안한 카사노바가 이겼고요. 아이고 뭔가 전형적인데? 내기 소원으로 소녀에게 뭘 요구하냐면 양말 데님을 자신의 것과 맞바꾸자라고 요청합니다. 뭘 바꿔요? 양말 데님. 데님이요? 양말 데님 처음 들어보시죠? 대님. 지금 의자에 앉은 여성이 무릎 위를 이렇게 묶고 있죠? 스타킹인가? 그렇죠. 양말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던 줄이나 링 같은 것을 양말 데님이라고 합니다. 카사노바가 왜 이 양말 데님을 교환하자고 했을까요? 그냥 그 다리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3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드는 이 그녀에게 새 양말 데님을 자연스럽게 선물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수줍게 치마를 걷고 양말 데님을 교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고, 어머머.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이 새로운 양말 데님에 걸기에는 이제 이 CC의 양말이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이즈가 맞는 긴 비단 양말을 사둬요.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맞춤형 선물. 진짜 선수다. 카사노바는 CC를 정말 사랑해서 정혼까지 했대요. 근데 둘의 관계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CC의 아버지가 평소에 카사노바의 행동을 안 좋게 봐서 엄청 반대를 했대요. 결국엔 CC를 수녀원으로 보냈고, 그래서 카사노바는 CC를 보기 위해서 매주 수녀원에 가서 예배를 들었대요. 그래서 CC의 아버지의 감시를 좀 피하는 방법이었죠.
아니 무슨 이 카사노바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한 여자만 만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CC와의 만남을 계기로 카사노바는 희대의 바람둥이로 낙인 찍히는 위험한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 CC를 보기 위해서 수녀원을 들락거렸던 카사노바는 그 수녀원에 gat혀있던 또 다른 귀족 가문 출신의 수녀인 MM 마리나 모로시니라는 인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더블 M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더블 M을 보자마자 카사노바가 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하. 그래서 카사노바는 CC 몰래 이제 MM과 만날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이때 카사노바가 MM과 어디서 만남을 가졌는지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카사노바가 직접 나오는 그림은 아니고요. 이제 수녀원에 있던 이제 외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접견실 같은 공간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카사노바는 더블 M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또 고백하고요. 그리고 끈질긴 구애 끝에 더블 M과의 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카사노바가 이제 드디어 그녀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하는데요. 식사를 미리 2인분 세팅해서 직접 음식을 먹어봐요. 그리고 메뉴에서 고칠 것, 메뉴의 순서까지 미세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에는 함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더블 M에게 오래된 연인이 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프랑스 대사 자격으로 베네치아에 온 베르니라는 신부님이셨습니다. 더블 M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 애인이 마음에 걸렸는지 베르니에게 카사노바의 만남을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베르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 그건 바로 카사노바와 더블 M이 사랑을 하는 모습을 훔쳐보게 해준다면 카사노바와 만나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상상보다 더 심한데? 너무 쉽다. 관음 같은 건가 이거? 와.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자유분방하다라고 볼 성향이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사노바는 베르니의 제안을 이제 더블 M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락합니다. 네, 이 조건을 승낙합니다. 어머. 아니, 그리고 이후에 이 세 사람은 이후로 종종 함께 만나요.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 교차하는 기괴하지만 대단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가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에요. 사각관계 중에 마지막 주자 바로 CC가 카사노바 외에 또 다른 인물과 엮이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더블 M입니다. 네? 두 사람 역시 같은 수녀원에 있었는데 단순한 절친이 아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CC는 이제 더블 M과 카사노바의 관계를 이해했고 그녀 역시 이 모임에 끼기 시작하면서 더블 M의 애인 베르니와도 새로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야. 와우. 윷놀이인가요? 야 거의 뭐 유판인데. 와 이건 아니지. 와. 네,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 관계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카사노바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 더블 M의 말을 들으면 당시 이 베네치아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또 언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금욕해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은 자신에게 금지된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결함은 바로 조물주 자신이 만든 거니까요. 뭐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조물주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베네치아의 이제 젊은 귀족 중 일부는 신이 자신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랑을 나눠도 그것은 신이 준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도 자신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자 교수님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 사각관계
결국 어떻게 끝났나요? 네, 결국 이들의 이제 기묘한 관계는 CC가 이제 수녀원을 나오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게다가 베레니 대사 역시 외교 업무를 위해서, 외교 임무를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WM이 병에 걸리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도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드리아나 씨, 그 카사노바는 수녀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진짜 다양하게 만났어요. 유부녀, 그리고 뭐 여관집 딸, 그리고 남자인 척하면서 카스트라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여자까지 엄청 다양하게 만났는데 이런 관계 끝에 이제 실증이 남거나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직접 남편감을 구해줬다고 해요. 구해주거나 아니면 그 결혼 지참금 보내줬대요. 네. 부지런해.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끝도 깔끔하게 끝내는. 자, 그런데 이때 귀족의 양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쾌락에 빠져 지내던 카사노바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754년 매춘부 폭행 사건을 일으킨 29살의 카사노바를 예의주시해 오던 베네치아 정부가 그에게 정보원을 붙인 거예요. 감시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밀정을 따라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이 카사노바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밀정은 그의 행실을 보고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카사노바는 다른 귀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돈을 얻으려 하고 쾌락주의를 전도하며 쉽게 말로 홀려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쾌락을 완전히 받아들이도록 유인합니다. 카사노바는 수많은 여성들과 교제하고 큰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카사노바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사기꾼이자 수많은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카사노바에게 베네치아 정부가 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였는데 감옥에 갇혀요. 그 유명한 베네치아 두칼레 궁전에 있는 납 감옥 피옴비라는 데에 갇히게 됩니다. 피옴비는 이탈리아어로 납이란 뜻이고요. 건물 천장이 납으로 돼 있었고 무지 뜨거운 공간이었대요. 네, 양아버지 아무 손도 못 써요? 브라가디는 봐달라고 했는데 베네치아 정부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사노바의 수감 생활은 1년 5개월에 그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아, 설마 카사노바의 여인들이 탄원서를 냈나요? 풀어달라고? 아닙니다. 아, 탈옥. 네, 맞습니다. 카멜레온이니까. 탈옥으로 감옥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죠? 근데 감옥이라는 건 어쨌든 경비가 삼엄할 텐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삼엄했을 텐데요. 탈옥을 위해서 카사노바가 이제 철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간수들이 이제 상사가 휴가를 가는 11월 초가 되기 전까지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음 날 간방순찰을 늦게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거사일을 10월의 마지막 날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탈옥을 위해 공략한 곳이 바로 지붕인데요. 카사노바는 미리 감옥 천장에 구멍을 뚫어놓고 간수가 술에 취한 그날 밤에 지붕을 덮은 이 나판을 하나하나씩 뜯어내고서 탈옥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준비되었던 곤돌라를 타고 베네치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드리아나 씨, 카사노바가 이 감옥을 탈옥하면서 역사를 새로 썼다고요? 맞아요. 이 감옥을 탈출한 사람이 카사노바 뿐이에요. 여태까지도. 그리고 30년 뒤에 이 얘기를 책으로 만들었대요. 제우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신의 왕, 뭔가 모든 일을 그 신화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다 꽉 잡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사람. 신과 인간들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세계를 제패하는 이미지가 있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래 신이라는 게 완벽한 존재인데 제우스는 완벽함하고 너무나
왜 이렇게 맞아, 사고를 맞아, 칠까? 맞아. 뭐 약간 좀 그냥 약간 그렇게 사고 치고 도망가. 네, 맞아. 저 아니에요. 되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맞아. 네. 그 어렸을 때도 네.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을 보는데 진짜 이 남자 뭐야? 싶을 정도로 모든 여성과 여신들과 다 그 정을 통하잖아요. 너무 충격 먹었던 예.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하나는 세계와 인간과 신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배자라는 이미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고뭉치의 바람둥이의 여성 편력이 심한 그런 말썽꾸러기 이미지가 있죠. 이 두 이미지가 상당히 모순되어 보이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이미지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우스의 불륜이 불러온 문명의 탄생. 너무 바람을 합리적으로 피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문명을 만들기 위해 바람을 폈다. 와. 그렇다면 제우스가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게 됐나, 그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신화를 한마디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파트로크토니아. 파트로크토니아 파트로 무슨 뜻이지? 아버지? 네, 파트로는 아버지고 크토니아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살인, 살해란 뜻이에요. 아, 그래서 그리스 아버지를 신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부 살해의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카오스? 혼란? 혼돈의 카오스. 카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원래 그리스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그냥 텅 빈 공허라는 뜻이에요. 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의 신 다음에 가이아 신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아야. 아, 가야. 가야는 가이아. 그러니까 카오스가 가이아를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카오스가 있었는데 그 속에 가이아가 갑자기 혼자서 태어난 거예요. 나무 아니에요, 나무? 가이아는 뭘까요? 지구. 돼지? 지구, 대지. 대지, 땅. 무언가 생기려면 공간이 있어야겠죠. 있어야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려면 진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료적 진료가 바로 흙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에로스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에로스는 사랑. 에로스는 사랑, 욕망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에너지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간 속에 어떤 진료가 있는데 거기에 에로스가 작동함으로써 뭔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이아가 자식들을 막 낳게 되는데 처음에 낳은 아들을 이제 우라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라노스. 뭐지?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아, 하늘. 아, 땅에 있으니까 하늘이 있군요. 네. 하늘이. 그런데 이제 이 우라노스한테 가이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사방에서 나를 이렇게 감싸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 우라노스가 그 질서를 깨트리고 엄마를 짓밟고 이렇게 위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땅 위에 하늘이 이렇게 지붕처럼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를 지배한 권력자는 가이아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화학자들은 이게 원시 시대 때 인간들도 목의 중심 사회였었는데 그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이제 우라노스가 엄마를 딛고 일어서면서 위에 군림하는 거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계가 이루어졌다. 이걸 신화적으로 해석할 수 표현한 있구나.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엄마 말 안 들은 우라노스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선 둘이 부부가 돼요. 부부가 되죠. 예.
이 둘 사이에 자식들이 막 태어나는데 어마어마한 놈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손 100개인. 네, 처음에 태어난 게 손 100개 있는 백수거신들이 막 태어난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는데 외눈거신. 그리고서 이제 그 유명한 12 티탄족을 낳게 돼요. 아, 됐다. 아 티탄. 티탄족은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제 타이탄족이죠. 타이탄. 그래서 타이타닉호라는 그 영화도 있는데 타이타닉? 그 유람선도 이 티탄에서 아, 그래요? 가져온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마다 우라노스 마음이 어떻겠어요? 싫어요. 엄청 싫었죠? 무서웠겠죠. 너무 일단 생긴 게 징그럽게 생기고 무섭게 생긴 것도 있지만 자기가 엄마를 짓밟고 일어나면서 권력을 잡은 것처럼 요 놈이 날 밀어내고 권력을 잡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수거신들을 땅속에 집어넣었대요. 땅속에 집어넣었대요. 아. 땅속에 집어넣었다는 거는 가이아 여신의 자궁 속에 다시 집어넣은 거죠. 그 가이아 여신이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에는 기성세대의 특징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세대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틀에 갇히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흥미로운 게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자식들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런 존재야. 너희들을 가두는 존재야. 너 말 안 들으면 다시 배에 넣는다. 다시 엄마 배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 자, 이런 사태에서 누가 괴롭겠어요? 가이아가 가야가 제일 괴롭겠죠. 그래서 뱃속에서 아이들을 다 모아요. 야,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나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독재를 하고 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아버지를 제거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가야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본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그렇죠. 갑자기 이러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녀석이 용기를 냅니다. 12 티탄족의 크로노스라고. 아 크로노스. 네. 크로노스가 12명 중에 막내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이아가 너무 기쁘죠. 너무 기특하다. 너 용기 있구나. 그러면서 아다마스라고 하는 금속으로 만든 낫을 하나 줘요. 이 낫을 가지고 기다려라. 아 저런 이름들이 다 게임에 나와. 그죠? 맞아. 그래, 아다마스. 네, 아다마스의 낫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길 너희 아버지는 밤마다 어둠을 끌어내리면서 나한테 내려온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때 네가 정확하게 숨어 있다가 잘라버려라. 거기를. 무엇을?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아, 그걸 그림으로. 고래를 잡아와라 했나? 그걸 잡아. 어머. 어머나. 오케이. 어머나. 오케이. 어머나. 거세네요, 거세. 예. 숨어 있다가 낫으로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그 말대로 혼자 숨어 있다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크로노스가 세 번째 권력자가 됐죠. 이 크로노스는 보통 시간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간. 네. 신화에서는 시간이 모든 것을 다 쇠하게 만들고 멸하게 만든다는 의식, 시간의 힘에 대한 의식이 신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로노스가 그래서 이제 자기 누이 중에 레아라고 하는 여신과 결혼을 해요. 누나랑. 예. 그런데 이제 크로노스가 권력을 잡고 나자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여기에 대해서 가이아가 크로노스한테 저주를 퍼붓는 하나 예언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혜성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크로노스가 아비 우라노스에게서 세계의 지배자 지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 역시 자식들에게 신의 왕위를 박탈당할 운명이다. 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버지를 거세하고 권력을 잡았지. 그리고 내 말도 안 들어. 너 똑같이 당할 거다. 똑같이 당할 것이다. 뭐 그렇게 너의 한 거지. 자식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노스가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이때 이 크로노스가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아주 두려움에 휩싸여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 이거 예, 봤어. 그림 보셨죠? 나 이거 이 사진 이 사진 이거 봤죠? 봤어요. 나 이게 네, 너무 끔찍하죠? 자식들이 위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두 삼킨 아이가 5명이었어요. 5명. 5명.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겠어요? 레아님이죠. 그래서 레아는 6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엄마를 찾아가요. 가야를 찾아가서 엄마 이 아이를 내가 뺏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꾀를 짜내게 되죠. 크레타 섬에 몰래 가서 아이를 낳고 대신 돌덩어리 하나를 구해다가 그걸 강보에 싸가지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크로노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6째 아이야 하고 딱 줬어요. 근데 크로노스가 그 너무나 초조했던 나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훌떡 삼켜버린 거예요. 돌이요? 그렇게 해서 6번째 아이는 동굴 속에서 몰래 자라나게 됐대요. 그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너무 신화적인 걸 보면은 그분인 것 같은데요. 그분 오늘의 그분. 오늘 그분 그분. 같은데요. 우리 제우스님. 예, 맞습니다. 제우스입니다. 이제 제우스가 태어났던 크레타의 동굴도 실제로 막 존재하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그러죠. 실제로 크레타 섬의 그 동굴이 정말 제우스가 자라난 곳이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사람들이 그 이야기 자체에 그냥 매료돼서 야 거기가 거기래.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제우스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한테 복수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빠한테 복수하러 간다. 근데 이게 아빠가 알 것 같은데 언젠가 자기가 태어났다는 게. 이건 제가 주로 해석하는 방식인데 제우스는 아마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고 그냥 무럭무럭 자랐을 거예요. 어느 날 가이아의 신이 나타나서 출생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사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크로노스의 아들이다. 네가 일어나서 형제들을 구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지배할 수 있겠느냐. 다담. 그리고 그럼 이제 제우스가 깜짝 놀라겠죠. 나는 아버지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이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자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큰일 나죠. 그러나 이제 제우스도 티탄족에서 크로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갈 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전략을 짜는데 자기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가장 지혜로운 여신이 눈에 띄었어요. 그 여신이 바로 메티스 여신. 그 메티스 여신이 이 약을 먹여와라. 이 약을 먹이면 첫 번째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약이 어떤 약일까요? 잠드는 약 그런 거 아닐까요? 아, 크로노스를 잠들게 하는 수면제 같은 거? 소화제 같은 거. 소화제? 소화제? 소화제는 어떻게 돼요? 먹으면 다 소화제 아니고 반대로 이게 뭐가 좀 토하게 나온 거. 구토하는 약. 구토약. 주는 거. 구토 유발제. 구토 유발제. 그거야.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메티스가 같이 도와줘서 결국 크로노스가 그걸 먹게 되고 크로노스는 자기가 삼켰던 것들의 역순으로 삼켰던 모든 것을 토해내게 되죠. 식들을 다 뱉어. 예. 예. 자, 지금 요게 저렇게 다 나왔어. 예,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었어요. 너무 아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네, 첫째가 헤스티아, 둘째가 데메테르, 셋째가 헤라. 넷째가 하데스, 하데스. 다섯 번째가 포세이돈, 와. 제우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우스가 이제 형제들과 힘을 합해서 크로노스에게 대결을 벌이죠. 이때 제우스가 근거지로 삼은 데가 바로 올림포스 산이었어요. 아, 올림피스를. 그리고 크로노스는 자기 형제들이 있었죠. 그 몇 명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많지 아, 않았어요? 12명. 12명의 티탄이었죠.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가 한 편이 돼서 싸웠어요. 이 싸움은 모두 10년 동안이나 이어졌대요. 그리고 결국 싸우는데 제우스가 아무래도 힘이 딸리겠죠. 그래서 제우스가 고민이 됐어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쪽은 수도 많고 힘도 세고 이때 가이아가 나타나서 조언을 해줘요. 네 아버지 크로노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 네가 권력을 잡은 다음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과연 이번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고 제우스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랬더니 내 뱃속에 여전히 100개의 손을 가진 맞아. 거신 삼형제와 네. 외눈 거신 삼형제를 가두어 놓고 권력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카이클롭스. 그러니까 네가 그리 가서 그 삼촌들을 너의 편으로 삼으면 네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아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든든한 아군이네요. 네. 그래서 제우스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삼촌들을 설득해서 이 삼촌들을 아군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키클롭스 삼형제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무기를 선사했는데 제우스한테는 그 유명한 번개와 천둥을 만들어서 줬대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치면 맨몸에다가 아이템을 장착시킨 거네요. 게임이나 보실까요? 실화나 이 장비팔이. 무조건 템빨이거든요. 아, 템팔이죠. 이런 전략을 써서 마침내 그 번개를 치고 덤비니까 이제 크로노스가 도망을 가고 영원 지하 세계에 갇혔다라고 얘기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우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네 번째 권력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륜을 거슬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긍정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죽이라고 그러는 데서 진짜 아버지를 죽이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질서에 불합리하고 모순된 게 있다면 그걸 제거해 나갈 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그 그리스 쪽 어른들이 막 꼰대는 아니네요. 그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요. 되게 내가 봤을 때 이태리 사람들이 가가지고 왜 뺏기고 싶었는지 바로 보면서 이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체돼 있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파트로크토니아가 제우스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우스가 영원한 권력을 잡는 이야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만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이제 종지부를 그렇지, 찍겠죠. 계속 죽일 수는 없어요. 네. 또. 그러면서 그 답이 불륜인 건가요? 그 답이 불륜일까요? 아니 근데 설마. 그러니까 제우스 이전에 이렇게 신들을 보면 신들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우스 이후부터는 신들이 엄청 맞아요,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아우르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제우스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가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자기도 누가 더 뺏을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처럼 하면 되지 말아야지. 뭐 어떻게 이런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고 가이아 여신도 그렇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쥐고 지배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내가 권력을 잡는 데 도와주었던 존재들과 이 권력을 나누자. 이 생각을 했어요. 제우스가 생각하기에 나를 도와준 형님이나 누나들을 나의 동업자 또는 협력자로 만들자. 그 방법은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되면서 어떻게 나눴냐면 제우스는 하늘을 갖게 돼요. 하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 하데스는 지하. 네, 지하. 일단 여기에서 이들이 권력을 나누는 방식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 게 제비뽑기래요. 잘 뽑았네 제우스가. 진짜. 역시 그리스 내가 꽉 잡고 있었어. 그래서 이 신화는 나중에 특히 아테네 민주정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서도 그런 방법을 씁니다. 제비뽑기가 아테네 시민 속에서는 어떻게까지 적용이 됐냐면 모든 시민은 19세가 넘어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 시민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질 때 우리는 지금 판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선 재판이 열리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거나 상대를 고소해야 돼요. 그리고 판결은 누가 내리냐면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갖고 아예 연초에 금년의 판사를 제비 뽑아요. 진짜? 그리고 그 인원들을 나중에 재판 열릴 때마다 오늘의 판사를 또 제비 뽑기로 해요. 진짜 민주.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리들이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일을 했다고. 아니 그럼 제비 뽑기라는 게 거기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만큼 일상화되고 제도화됐느냐 했을 땐 이제 그리스 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의 어떤 뿌리를 이 신화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신화의 영향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우스가 영원한 권력을 쥐는 방법으로 형제들과 이렇게 그 권력을 나눴죠. 형제 자매들을.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권력을 영원하게 지속시키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제우스의 이야기에 있는 거죠. 자, 제우스가 권력을 영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협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신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새로 만드는 거죠. 근데 새로 만드는데 다른 신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본인이 만드는 게.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제일 먼저 택했던 여신이 아까 그 여신 아닌가? 메티스? 네, 메티스 여신. 메티스 여신이 아까 자기에게 약을 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래갖고 이 여신의 자식을 낳으면 똑똑하고 나랑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지혜의 신이니까. 예, 그래서 메티스 여신이 공식적으로 제우스의 첫 번째 여신이 돼요. 그런데 어떤 신탁이 내려지냐면 메티스가 딸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제우스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것이다. 제우스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것이다. 또 시작. 제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먹든가 뭐 어떻게 해야죠. 자르든 먹든 뭐. 정답. 먹었어요? 먹어버렸어요. 진짜로? 메티스 여신을 아예 먹어버렸어요. 메티스? 어떻게 먹지? 와이프를? 네, 메티스를 먹어서 아이를 아예 못 낳게 한 거예요. 못 낳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메티스가 먹히기 전에 이미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머릿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메티스와 함께. 그리고 어느 날 제우스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프로메테우스가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메티스를 집어삼켜서 그런 것이다. 그래갖고 도끼로 머리를 팍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팍 튀어나온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아테나 여신이에요.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근데 아까 예언은 딸 다음에 아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티스는 이제 제우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안 낳을 수 없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미스 여신하고도 관계를 맺어요. 자기 누이 중에 데메테르 여신과도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낳죠. 그래서 헤시오도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7번째 여신이 헤라였어요. 우리는 제우스의 부인 그러면 헤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해서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많은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라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갖고 헤라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헤라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자, 그러면 제우스는 어떻게 헤라에게 접근했을까? 자, 일단은 제우스는 좀 변신도 많이 있으니까 변신했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제우스가 변신을 했는데 뭐로 변신했는지 혹시 알아요? 헤라가 자꾸 거부를 하고 만남을 피하니까 제우스가 뻐꾸기로 변신을 한 거예요. 뻐꾸기? 뻐꾸기로 변신해서 헤라한테 날아가니까 헤라가 이거 웬 뻐꾸기야 그러고서 자기 품에 이렇게 안았는데 갑자기 제우스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너무 허무한데? 그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가 돼요. 헤파이토스는 대장장이잖아. 네, 그래서 아레스는 그 당시에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의 신으로 삼고 대장장이 신이 바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헤라를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라가 네가 나를 아내로 삼은 한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여자를 그 아내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그 제우스의 정실 부인으로서 군림을 한 거죠. 제우스가 여기에 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우스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은 착실한 남편이나 건실한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 편익을 보상해 줄까 이런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헤라에 묶이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더 훌륭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더 자기의 동업자, 협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 노력 자체가 한편에서 보면은 그게 불륜이고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제우스 입장에서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권력을 확장시키고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우스가 자기 권력을 확장시키고 자기의 자식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이제 여신이나 여성들에게 이렇게 접근해 가는데 이 접근해 가면서 헤라를 유혹할 때처럼 자기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백조로 변하기도 하고 소로 변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다른 신으로 변하기도 하고 인간으로 변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변할까요? 여자들이 거부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헤라 들통 안 나게. 첫 번째는 혜성 씨가 말한 것처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 제우스가 자기 모습이든 뭐로든 접근할 때 싫어하면 그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변해서 다가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변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여인들,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제우스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노출시키면 찬란한 광채와 벼락과 천둥의 그 광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테베의 공주였던 세멜레에게 접근할 때였어요. 세멜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였다고 그래요. 그 제우스 신전의 사제니까 제우스가 이렇게 신전에 시찰나 갔다가 세멜레를 보고 반한 거예요. 인간이랑?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통 청년의 모습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실 제우스다. 그러니까 제우스라니까 이제 제우스님 그러면서 둘이 사랑을 나눈 거예요. 이걸 보고 헤라가 아니 이것들이 그래서 근데 헤라가 이걸 보고 자기가 노인으로 변해가지고 접근을 해요. 세멜레한테. 그래서 요즘 너 사랑을 나누고 있다며.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대상이 제우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조심해. 요즘 노은팽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제우스님이 사칭하면서 여인들의 순결을 빼앗고 있댄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당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세멜레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럼 한번 부탁을 해봐라. 당신 정말 제우스인지 내가 딱 한 번만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헤라님과 만날 때의 모습으로 한번 나타나 주세요. 야. 아니 진짜 이게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하네 이게. 세멜레가 그 말을 천석까지 빚고 제우스를 만난 다음에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하고 저의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틱스 강에다 맹세를 하면 신들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돌이킬 지켜야 수가 없어요. 되잖아요. 네,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만 제우스님의 원래 모습대로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우스가 그것만은 안 돼 했는데 이미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맹세를 했던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죠. 제우스가 나타나자 세멜레가 감당을 못하는 모습이죠. 인간이니까. 네. 살과 뼈가 녹아내려요. 그리고 제우스는 슬퍼하겠죠. 슬퍼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미 세멜레의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꺼냈어요, 제우스가. 꺼내서 자기의 허벅지에 넣어뒀어요. 이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신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규현 씨 아세요? 이야, 전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요즘 BTS가 이 노래도 불렀고요. 디오니스인가? 맞나요? 디오니소스.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게 디오니소스 신이래요. 포도주의 신이고 술의 신이고 그리고 축제의 신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제우스는 자신의 권력을 쥔 다음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신들과 자식들을 낳죠. 그 중에서 이제 똘똘한 신들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올림포스, 자기가 싸웠던 근거지인 올림포스의 12신 체제를 만들게 돼요. 지금 보시면 그 제우스의 형제 자매 6명 있었죠? 자기 포함해서. 그중에 4명하고 여기에 8명.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레스, 아프로디테, 헤파이스토스,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8명이죠. 전부 제우스의 자녀들로 나와요.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서 태어난 자식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포스 12신이 되고 또 다양한 문명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문명의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바로 이오라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게 되죠. 세상을 둘러다 보니까 아르고스라는 지방에 레르나라고 하는 강가에 한 예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갔는데 이 여인이 도망가는 거예요. 나 싫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우스가 여기서도 변신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구름으로 변해가지고 그 이오를 감싸버려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여신이 있어요. 헤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제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상대를 다른 걸로 변신시켜요. 암소로 변신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라가 당신 뭐 했어? 그러니까 소랑 했지? 근데 내가 소 좋아하잖아. 능청을 떠는 거예요. 헤라가 보니까 이 눈치도 백단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소야? 그러면서 그러면 나 줘. 그러면 이제 이거 안 준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알았어 그러고 이걸 헤라한테 넘겨요. 그리고서 눈이 100개 달린 그 괴물이 있어요. 아르고스라고 하는. 눈이 100개예요. 잠잘 때도 50개만 감고 50개가 떠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한데? 하루 종일 감시를 할 수 있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아르고스 시스템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오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떠도는데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내가지고 이 아르고스를 죽여요. 그랬더니 헤라가 그다음엔 쇠파리를 보내요. 그래서 쇠파리를 보낸 바람에 이오 등에 계속 붙어 다니는. 이오가 따갑다 그러면서 막 도망 다니죠. 이 도망 다닌 이오의 길을 보면 그리스인들이 세계의 문명의 역사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한번 제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요 아르고스 레르나라는 곳에서 구름으로 변해서 사랑을 나누다가 어떻게 됐어요? 암소로 변했죠. 네.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 쇠파리가 달려드니까 도망가지고 이 물속에 들어갔었대요. 그래서 요 이탈리아 그쪽하고서 그 그리스 요쪽 바다를 이오니아 바다라고 그래요. 이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오가 들어갔던 바다여서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북쪽 끝까지 갔대요. 북쪽까지. 그리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와서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네. 이스탄불에서 거기까지 여기 갔다고? 넘어갔어요. 이오가 넘어갔던 해협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스라는 말이 뭐냐면 암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소가 되어서 걸어갔던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떠돌았대요. 야, 엄청.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이오는 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집트의 신이 됐대요. 이시스 신이라고 아시죠? 이집트 신화에서 네, 이시스. 최고의 여신 하면 이시스 여신이 꼽히는데 이시스 여신이 사실은 이오였다라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말을 해요. 이시스 여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암소처럼 뿔이 달려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암소로 변한 이오가 그국에 가서 신이 되었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시죠? 네. 이집트 아시죠? 그 바로 여기서 시작된 이오가 이 세계들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이런 문명들에 다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 문명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크레타에서 시작이 돼요. 크레타 섬 엄청 중요해요. 네.